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안부직제 개정 명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선 경찰은 14만 경찰 전체 회를 추진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반발에 대해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경찰의 집단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을 향해 행정 쿠데타라며 해임 건의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전분기에 비해 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민간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며 석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100명 가운데 서너 명은 재감염인데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도 가팔라지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와 일선 경찰 간, 여당과 야당 간의 여론전을 통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의 반발이 한 단계 더 거세지면서 이번 주말에는 팀장급 경찰 회의가 아닌 전체 경찰 회의가 추진되고 있죠. 경찰의 집단 반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도 계속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그제는 경찰청 차원의 징계 조치, 어제는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란 행안부 장관의 발언, 오늘은 국기문란이란 대통령의 작심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지도했던 유사명 총경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의 조치를 국회에 청구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포함한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관련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은 다음 달 2일 신설돼 가동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과거 정부의 청와대와 경찰의 밀실 거래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2일 공포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권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부는 경찰에 대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통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때 그때가 훨씬 수사 개입의 여지가 높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행태가 이루어지기가 쉽겠죠. 지금 당장 드러나는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로 탈북어민 북송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청와대 행정관의 해경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경찰이 청와대와 밀실 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 통제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경찰국은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혁파해 나가자는 취지라며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응 수위를 높일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경찰국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 반발은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 치안의 최종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고 국가의 기본 질서와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이 집단 행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이 장관의 그 표현은
아마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이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달 초 행정안전부 안에 만들어지게 될 경찰국을 두고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경찰의 집단 반발이 총을 든 공권력의 항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장외전에 나선 야당은 행안부 장관 탄핵 추진 등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집단 행동을 국가 기강 문란으로 규정한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입니다. 그 어떠한 항명과 집단 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치안을 볼모로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한다고 날을 세웠는데 초선 의원 60여 명도 힘을 보탰습니다. 민주법치 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 아닌가?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 권력경찰, 폭력경찰로 만들고자 하는가?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도 전달하면서 경찰 징계 철회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경찰 장악 중단하라! 경찰국 신설과 무관한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지금 14만 경찰이 그 모욕감 때문에 경찰 회의를 하겠다고 더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경찰이 다 그러한 그 움직임에 동의하고 있다, 동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경찰들을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한다든가 자신들의 의견 표출을 마치 총을 든 소동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사안들은 쌓이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데 대해서도 위법성을 따져보겠다는 방침인데 국회가 정부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폭주기관차가 멈출 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민심과 정면으로 반대되고 역사와 민주주의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런 폭주기관차의 모습을 마치 보는 것 같습니다.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당장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양보 없는 전면전이 예상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경찰청이 경찰관들의 집단 행동을 금지했지만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30일에는 팀장급 회의를 넘어 14만 전체 경찰회의까지 예고됐는데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개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경찰청 앞에 피켓을 든 이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주말 이뤄진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 조치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경찰 직장 협의회 간부들입니다. 비슷한 시간 경찰청 소속 일반 공무원과 주무관들까지 나서 류 총경의 대기 발령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조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도저히 참다 못해 서장들이 토요일 시간을 내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못했다입니까? 주요 기차역 앞에서도 선전전이 이어졌습니다. 순경부터 경감, 경정까지 다양한 계급과 출신에서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단체 행동과 언론 인터뷰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지만 징계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뭐 입 다물고 그냥 지내라는 얘기인데 저는 조직을 비난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걱정하러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사상 불이익 주신다면은 제가 경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답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경찰팀장급 회의는 14만 전체 경찰관 회의로 확대 추진되고 있습니다. 팀장 회의를 처음 제안한 서울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 현장 동료들의 요청으로 전체 회의를 추진한다면서 총경들에게 했던 불법적인 해산 명령을 14만 경찰 전체에게도 할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 사람이 올린 글로 14만 경찰이 모일 일은 전혀 없다며 전국경찰회의 개최 가능성을 희박하게 내봤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의가 개최되면 인사조치 등 징계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현재 전국경찰관 회의를 응원하고 직접 참석하겠다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상황. 행안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쿠데타와 국기 문란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은 점차 심화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현 정부는 경찰의 집단 행동을 쿠데타와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계속 벼르고 있죠. 이를 두고 경찰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불과 몇 달 전 검수완박에 반대하면서 열린 검사회의와 이번 경찰회의가 무엇이 다르냐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회의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반대하며 한 곳에 모였던 총경들. 석 달여 전엔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반발하며 전국 평검사들이 모였습니다. 내부망을 통해 회의를 소집해 휴일과 평일 저녁, 그러니까 통상적인 근무 시간을 벗어나서 관련 회의를 열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하지만 회의 이후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징계나 제재가 전혀 없었던 검사회의와 달리 총경회의 제안자는 즉시 대기 발령됐고 참석자들에 대한 대대적 감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회의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부터가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는 이번 총경회의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 외의 목적으로 집단 행동을 벌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집단 행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공무원 집단행위 기준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이 존재합니다. 과거 공무원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선고 당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은 단순히 무리지어 행동했다는 것 외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거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해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총경회의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업무와 맞닿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던 만큼 직무 관련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장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서장들이 관내 여행신고 절차를 밟아 후임자가 직무를 대행했다면 문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를 게 없죠. 검찰의 권한에 관련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집단적인 그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이고요. 이번에 총경들의 모임도 마찬가지죠. 이와 함께 경찰 지휘부의 해산 명령 위반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검사회의와 관련해선 당시 검찰 지휘부의 해산 명령이 없었지만 총경회의는 회의 중간일지라도 명시적인 해산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총경회의 자체의 적법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해산 명령은 대상 경찰권 활동을 하려면 경찰청장이 그 집회나 모임 자체의 불법성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당한 집회를 우리가 해산 못하잖아요. 징계 강행과 소송 불사. 현재와 같은 강대강 대치 상황에선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 한국은행과 정부가 생각하는 정도는 안 되겠지만 2% 중반 정도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측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관련 질문에 다행히 코로나19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민간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며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정학적인 이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제가 안 좋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고 유가도 획기적으로 내려갈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라며 중소, 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보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께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야당은 국회 처음 출석하는 박순애 부총리의 화력을 맞출 전망인데 사실상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대정부 질문 자리지만 박 부총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만큼 야당은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박순애 장관은 의혹에 대한 질문마다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할 뿐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범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무자격자에게 대한민국 교육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만취 운전에도 선고 유예를 받았던 부분과 논문 표절, 대학원 갑질 논란 등 개인 의혹들이 한꺼번에 도마에 오르면서 사실상 청문회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안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인데 이 부분은 여야 없이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방대 소외 대책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도 장관 공석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질책이 예상됩니다. 재유행에도 일상을 유지하는 부분은 과거 거리두기 정책과 비교해 공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 방침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 하반기 줄줄이 예고된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물을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법과 원칙을 앞세워 강경일변도의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여당은 노동계의 실력 행사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검찰 수사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부정부패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검경 협력 체계를 완성해 부정부패와 서민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는 1시간 10분 동안 다른 법무부 관계자 없이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법무부의 업무 계획은 크게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보고됐는데 방점이 찍힌 건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입니다. 법무부는 우선 범죄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해 범죄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권한과 기능이 대폭 줄어든 검찰총장의 눈과 귀, 대검찰청 정보관리 담당관실을 확대 개편할 방침입니다. 조세범죄 합동수사단도 새로 설치하고 공정거래 전담수사팀을 정비하는 동시에 가상화폐 범죄나 전세 사기 등 경제 민생 범죄도 적극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부정부패 대응 역량이 현저히 약해졌다며 오히려 직접 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부패 범죄에 대해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축소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법무부가 당면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둬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 장관에게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검경은 물론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부정부패와 서민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꾸리고 흉악범죄를 예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기 정책에 두고 교정시설 공무원과 수용자의 인권을 개선하는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와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우선수사권 문제도 다뤄졌는데 법무부는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의 문제라며 폐지가 원칙이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수처법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민청을 설립해 여러 부처가 관장하던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내세우고 현행 만 14세인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도 거듭 내놓았습니다. 다만 한 장관은 오는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법무부는 실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업무보고 자리에서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우리 경제가 민간 소비 증가에 힘입어 지난 2분기 0.7% 성장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물가와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도 여전해 하반기 하방 위험이 커졌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변화는 소비 증가였습니다. 여행에 특히 수요가 몰렸습니다. 하와이로 여행 가려고 하는데 여행 간 지는 한 2년 정도 만에 가는 것 같아요. 올해 초보다 철도 이용객이 15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소비 회복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우리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0.7%, 1분기 성장률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8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한 축인 수출이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민간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 해제로 대면 서비스하고 준내구조를 중심으로 이제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인데요. 한국은행은 앞으로 3, 4분기에 각각 0.3%씩만 성장하면 지난 5월 전망치인 연간 경제 성장률 2.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하방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최근 물가 오름세가 가파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3분기부터 소비 심리가 악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가 다시 한번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설령 정부의 방역 관련 활동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수출을 둘러싼 대외 여건 불확실성도 여전해 고물가 속 경기 침체 우려를 딛고 3분기에도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년 3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물건은 늘어나고 있지만 금리 인상으로 신규로 전세를 찾는 수요는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셋값이 최고가에 비해 1억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30평대 기준으로 그때 8억 5천, 8억 8천까지 했다가 지금은 계약 한 7억에서 7억 5천 정도에 계약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부동산 침체니까. KB국민은행의 자료를 보면 이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7,788만 원으로 지난달보다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 평균 전셋값이 떨어진 것은 3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면서 이사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비수기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대출을 내서 비싼 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가 줄어든 게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월세 이자율이 더 낮아지다 보니 전세 대신 월세를 낀 반전세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도 전세값 하락의 한 요인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물건은 49,819건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11.6% 증가할 정도로 충분합니다.
결국 2020년 7월 임대차법 도입 이후에 계약 갱신권을 소진한 전세 매물이 쏟아지며 전세값이 크게 불안해질 것이라는 8월 대란설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도 4억 6천만 원으로 3년 1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반면 금리 인상 여파로 월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 전환율은 3.2%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수도권도 전월세 전환율이 지난달 3.8%에서 3.82%로 소폭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할 경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죠. 또 대정부 질문 이틀째를 맞아서 민생 경제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훈에서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일 논란의 중심에선 경찰국 신설 문제. 일단 국무회의에서 이제 관련 시행령 통과되면서 이제 8월 2일부터 이제 이 시행은 기정사실화 됐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이 추진 과정에서 좀 의견 수렴이 좀 부족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일선 경찰들의 이제 반발이 더욱 심해진 측면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속도전이었다, 이런 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시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엇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찰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꼭 굳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경찰국을 신설하는가,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14만 명 경찰의 어떤 수사 지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방식밖에 동원할 수가 없었겠나, 이런 좀 안타까움이 드는데요. 저는 왜 기시감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문재인 정부 내내 사실 검찰 개혁에 매달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안을 두고서도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국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외부로 드러난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느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첫째로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절차적 공정성, 절차적 민주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서 결국은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훼손했다, 이런 논리로 규결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둘째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오만함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연결이 됐다고 좀 봐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서 선거를 3번 연거푸 패배하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보이는, 특히 이제 경찰 통제 방안과 관련한 이제 경찰국 신설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나중에 가서 계속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게 될 테고, 대통령은 과연 뭐 하나,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은 뭘 위해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을 악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여튼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보면은 일단 이제 일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 이제 거치면서 경찰청 차원의 이제 이 징계 조치가 있었고, 어제는 이제 이른바 이제 쿠데타 발언이 나왔었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 상당히 좀 자극적인 이 단어를 쓰면서 비판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거와 연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며칠 사이에 좀 말을 아끼는 것 같다가 오늘은 이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국기문란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정부 여당 한 목소리로 이제 강경 기조로 착착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그 경찰이라는 조직에서의 어떤 집단적인 반발에 대해서 뭔가 좀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그 반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감의 발로이거나 네. 아니면 위기감, 그러니까 두려움의 발로이다. 이게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이라고 하면 이른바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충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이런 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인식도. 근데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쉽지 않은 조직이거든요. 네. 조직 규모도 14만 명으로 너무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찰 조직이 여러 분야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또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추가로 필요하지만 이미 국가수사본부도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14만 명 중에서 한 6만 5천 명 정도가 자치경찰입니다. 네. 자치경찰은 지금 경찰의 통제에서 어느 정도 비껴나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사경찰이 한 3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정보, 외사 이렇게 분야 나눠서 경찰들이 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완벽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어려운 조직인데 지금 내부 반발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상민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뭐 경찰대 출신이 뭐 지금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전략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각 부분별로 통제를 하면 어느 정도 위에서 누르면 그러면 눌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걸 이제 대통령이 어제까지는 뭐 그런 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오늘은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강조한 것도 뭐 지난번에 대우조선 파업 사태 때도 봤던 것처럼 일종 위에서 아래로 눌러버리면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앞으로 이제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할 수도 있잖아요. 검사 그만두면. 경찰 공무원은 그런 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공무원 그만두면 그냥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이 정도면은 우리가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싶고요. 뭐 두려움의 발로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행안부 장관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굳이 언급 안 해도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스타 장관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진 건 틀림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 모든 책임이 대통령으로 자꾸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잖아요. 그게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쳤던 거고요. 그걸 가급적이면 피해가겠다고 하는 전략들을 그동안에 취해왔는데 이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정말 지지율도 빠지고 국정 동력도 더 떨어질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경찰의 경우에는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조직인 것만은 또 사실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경찰은 현직 경찰도 있지만 경호에도 있고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이 관련자가 넘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더 밀리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절박감이 작동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먼저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찰국 신설 과연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 건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 이게 이제 양측 간의 이제 주장은 이제 맞서고 있고 이미 이제 배는 떠났습니다. 이제 이 신설은 기정사실화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전 정권에서는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이 경찰 인사를 통제를 했는데 이것을 좀 더 투명한 방식으로 민주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왜 나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민정부가 국정 운영하는 스타일을 보면요, 일종의 보복 심리 같은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당했으니 너희도 당해봐라. 그러니까 우리도 검찰 개혁을 통해서 수사권도 많이 뺏겼고, 그리고 법무부에 검찰국도 있고, 우리도 통제받고 있는데 당신들이라고 뭐냐? 당신도 똑같이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당신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검사 뭐 정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겪어왔던 삶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 국가잖아요. 대법관도 임명할 수 있죠. 헌법재판소장도 임명할 수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해서 모두 다 대통령의 영향이 입김이 행사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참모 조직들이 만들어 놓은 기구잖아요. 그게 이제 민정수석실인데요. 마치 민정수석실 하나 없애면은 그러면 모든 게 민주적으로 돌아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뭐 인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듣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했던 거하고 달리 장관이 하면 훨씬 더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논리는 저는 성립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제도의 문제이냐 사람의 문제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찰국을 만드는 게 정말 진정성 있게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것이라면 사람의 문제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상민 장관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경찰을 민주적으로 과연 통제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장관 취임하자마자 뭐 경찰국 신설 방안이나 통제 방안 내놓겠다고 하고 자문위 회의 열고 자문위도 사실은 뭐 자신의 통제하에 있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결론 다 내리고 나온 결론이었고 그리고 인사할 때도 그 고위직 치안정감 인사하는 데 있어서도 면접도 보고 그리고 경찰 수사지휘도 나 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하고 대우조선 파업할 때 경찰 특공대 투입하자는 얘기까지도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한테 권력 쥐어주고 장관이니까 민주적 통제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통제할 자격이 있나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장관을 최소한 객관적으로 그렇게 통제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도 못한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고 하는 거죠. 오죽하면 경찰에서 하나에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겠습니까? 그 발언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이 일종의 권력의 신여나 도구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치안본부 시절을 탈피해서 이른바 행안부 외청으로 분리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다시 그 시절로 되돌리겠다고 하는데 경찰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 받아들이기 쉽겠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경찰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경찰의 이 비대해진 그 권력, 경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경찰 이 스스로도 받아들일 이제 준비가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논의됐었던 것이 사실은 이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어떤 민주적 통제 그리고 자치경찰의 이제 활성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얘기는 됐었죠. 이번에 나온 이제 이 행안부 내에 경찰국 신설은 이제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만 정부는 이제 여기에 이제 국한해서 계속 이제 밀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그 태세이고. 근데 오늘 이제 권성동 이 원내대표의 직무대행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권성동 직무대행이 그 국가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이른바 이제 민변 출신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위원장도 민변 출신, 위원도 민변 출신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찰위원회의 어떤 구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왜 이제 정부 여당에서 기존에 이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이 경찰의 어떤 견제와 통제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이었는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 좀 그 속내를 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하면 되잖아요. 네. 국가경찰위원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민변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앞으로 대법원 뭐 대법관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거의 다 바꾼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 어떤 인사들 임명하는지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윤석열 정부는요. 이전 정부를 악으로 규정하고 차별화하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정부가 했고 대통령이 해왔던 일은 다 악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청와대 들어가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 만든 것도 네. 이전 정부는 다 제왕적 대통령이야. 그리고 나는 선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악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 섞일 수 없고 오염될 수 없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들은 다 악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달리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달리 가는 방법이 그 조직의 그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보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이미 다 법률적인 체계가 갖춰져 있었던 거였다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인사의 문제를 트집 잡아서 윤석열 대통령도 민변 출신들 뭐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체계 자체를 완전히 우리 방식대로 뜯어 고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매우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면 뭐 법치라고 얘기는 하지만 법을 운영하는 사람이 법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원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법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전의 것들은 다 부인하면 우리식 방식대로 체계를 만들겠다, 이런 것도 또 자신에 맞는 법치를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만하게 비치고 남 탓하거나 이전 정부 탓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이 재반 논의는 앞으로도 이제 이게 끝난 건 아닌 것 같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이제 공방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고, 경찰 내부의 이제 반발도 금방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계속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됐죠. 저희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어떤 질의가 있었는데, 관련 녹취를 잠깐 좀 들어볼까요? 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인세 감세로 인해서 부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소득세 감세는 요만큼 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고, 지역 상품권 중단 축소 관련돼서는 소상인과 서민을 울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에서 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에만 이번에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 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 그래서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소득세도 개편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이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 감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작업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종부세도 대폭 삭감해 주는데 2% 국민이 중산층이고 서민입니까?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업을 투자하게 만들 요술 방망이도 없는데 이렇게 막연한 희망에 의해서 현찰로 감세를 해줍니까? 네, 지금 정부의 이제 세제 개편안이 주로 대기업이나 부자를 위한 감세안이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 추경호 부총리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오히려 더 이 감세 정도가 더 상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짓말을 안 하면서 거짓말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물론 이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 이익이 많은 기업은 법인세 감세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법인의 절반 정도는 이익을 못 내가지고 법인세를 내지를 못해요. 그럼 절반이 빠집니다. 빠지고 난 다음에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법인세 깎아주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체 법인세 감면의 한 6조 원 정도 중에서 3분의 2가량이 10대 대기업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 전체 금액 중에서 30%가 삼성그룹이 감세받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한 게. 중소 중견기업도 다 법인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을 호도하는 거죠. 그리고 종부세 인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이 2% 정도 된다고 하는 거야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미 정부에서 다 인정했던 사실이고요. 근데 자산 양극화 문제 우리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소수의 그 자산 부자들한테, 자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왜 자꾸 숨기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낙수 효과가 더 있다고 강조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더 우려되는 측면은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취약계층이나 지금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직접 지원의 필요성이 더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소득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도 경제학계에서 증명되지 않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근데 직접 이럴 때에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재정 건전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더 국가 재정을 더 축소 재정 편성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세금 다 깎아주잖아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깎아줘서. 그러면은 지금 한 13조 원 정도가 지금 세수가 펑크날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수가 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돈으로 병사 월급 200만 원 줍니까? 그러니까 이것 주고 다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돈 없다고 얘기하면 그거 어떤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세금 그 사람들도 깎아줍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는 그런 사람들한테 국가 재정으로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는 게 나중에 가서는 국민들을 어떻게 인식할지 좀 민심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네. 이제 세수는 이제 더 감소될 텐데 진짜 도와줘야 될 때 그리고 국가가 이제 지출해야 될 때 어떻게 이 돈을 쓸 건가 여기에 대한 어떤 이 논리적인 그 모순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사고 당일 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적절한 청탁은 없었는지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교차로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전직 경찰서장. 수사관이 가해 차량 주인을 특정해 전화하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지인을 시켜 운전자 행세를 하게 한 그는 이후 또 다른 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인 도피 혐의를 추가하는 한편 이들 전현직 경찰관 사이에 부정한 청탁은 없었는지 감찰을 의뢰했습니다. 경찰관 직무 관련해서는 감찰해서 다룰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제기된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해명도 내놨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차량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됐던 건데 조사해보니 애초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전직 서장은 지난해 말 음주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일 행적부터 사고 당일 행적을 꼭 촘촘하게 수사한 결과 음주 운전은 아니라고 보고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은 맨 처음 사건을 담당했던 일선경찰서 수사관을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유착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우리은행 직원이 700억 원 가까이 빼돌리면서 10년 동안 들키지 않았던 건 허술한 내부 감시망 탓이 크다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이나 무단 결근을 한 것조차 몰랐던 우리은행은 대규모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 전모 씨는 지난 2019년 외부기관 파견을 간다고 말한 뒤 1년 넘게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빼돌린 돈이 이미 690억 원을 넘어간 때로 파견 얘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1년 넘게 무단 결근을 한 건데 전 씨의 보고만 믿고 있던 우리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의 조사 과정에서야 속았단 걸 알았습니다. 파견 허위 보고 후 무단 결근하였음에도 근태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등 인사 관리에 있어서 허점이 발견되었습니다. 700억 원 가까운 내부 횡령을 10년 동안 몰랐던 우리은행의 허술함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전 씨가 10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체를 담당했지만 순환 보직이나 직원을 휴가 보낸 뒤 업무 이력을 조사하는 명령 휴가는 없었습니다. 또 내부 결제나 외부 공무는 전산 등록조차 안 됐습니다. 전 씨는 이런 빈틈을 횡령에 활용했습니다. 4번이나 수기 결제를 통해 돈을 빼돌렸고 공문을 위조해 출금 요청이 있는 것처럼 꾸몄으며 은행장 직인까지 속여서 썼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령 사건이 불거진 건 우리은행뿐이 아닙니다. 신한은행과 새마을금고, KB저축은행 등에서 직원 횡령 의혹이 잇따랐는데 농협은 상반기에만 9건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시중은행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수상한 외환거래 정황이 포착된 상황. 당국은 금융권의 내부 통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횡령 사고에 따른 대규모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첫 컷은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거대한 모래폭풍입니다. 중국 북서쪽 칭하이에서 발생한 건데 재난 영화 속 한 장면 같죠. 지난 20일 중국 칭하이성 하이시에서 엄청난 규모의 모래폭풍이 나타났는데요. 초당 14.9m 속도의 모래폭풍에 200m 앞까지 보이지 않자 여행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모래폭풍은 3시간가량 지속됐는데요.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엄청난 영상에 누리꾼들은 이게 실제 상황이 맞냐, 조작된 영상 아니냐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하지만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만평을 올렸습니다. 만평은 다른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드라마를 보고 공감하는 사람과 지하철 시위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이 연대는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 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것 같지만 정작 현실에선 출근길 장애인 시위에 비난과 조롱을 퍼붓는다고 지적했는데요. 드라마를 보고 진정한 변화를 바란다면 현실에서도 장애인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푹푹 찌는 무더위에 휴대용 선풍기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휴대용 선풍기에서 바람 위험 기준의 최대 322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나온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환경단체는 목 선풍기 4종과 손 선풍기 6종에서 세계보건기구의 바람 위험 기준을 초과하는 전자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손 선풍기는 25cm 이상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특히 목에 걸고 다니는 선풍기는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는데요. 과학정보기술통신부도 환경단체가 조사한 제품들의 전자파를 특정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으니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에 2번 이상 걸린 재감염자도 늘고 있습니다.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정부는 내일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 방안을 발표합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99,327명, 10만 명이 바로 눈앞입니다. 지난 4월 20일 이후 석 달여 만에 가장 많습니다. 지난주 확진자는 모두 42만 4,877명으로 하루 평균 6만여 명씩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84% 급증했습니다. 특히 중환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 위중증 환자는 144명으로 전주보다 100% 넘게 증가했고 사망자도 127명으로 22.1%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3주 연속 중간으로 평가한 방역당국은 정점은 아직 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여전히 1 이상입니다. 그래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2, 3주 정도는 계속 증가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BA.5 변이가 국내 유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주 BA.5의 국내 감염 검출률은 49.1%. 국내 검출의 절반이 넘어야 우세종으로 판단하지만 해외 유입에선 벌써 확진 4중 3이 BA.5입니다. 전체 검출률도 56.3%여서 사실상 우세종입니다. 면역 회피력이 강한 BA.5의 영향으로 재감염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7일 기준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3.72%. 100명 가운데 서너 명이 재감염자였습니다. 7월 첫 주 2.88%에서 크게 올랐고 누적 8만 6천여 명이 재감염 추정 사례입니다. 네 번째 환자가 나온 BA.2.75 켄타우로스 변이도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델타 플러스라는 변이가 나왔을 때 우세종이 되지 못하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BA.275가 그런 과정을 겪게 될지 아니면 BA.5처럼 우세종이 될지는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 강제 조치 없이 일상 회복을 지속하면서 재유행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율적인 거리두기 실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대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가까이 발생을 했죠.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방역당국은 향후 2주에서 3주 정도가 유행 확산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확진자 이 증가세는 조금은 좀 둔화된 감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당초 이제 전망됐었던 8월 중순 정도 가면은 한 어느 정도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까지 확진자가 갈 수 있다. 이 전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 어떻게 이제 진단하시나요? 아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상황이 매우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만 명, 30만 명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그 기본적인 데이터 자체가 지난주, 지지난주 데이터를 반영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네. 이번 주에 약간 완만해졌잖아요. 근데 네. 이번 주 완만한 것도 사실 내일이나 모레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이번 주에 만약에 10만 명대가 나온다면 지난주에 비해서 한 2만 명 정도만 증가되는 정도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속도가 매우 둔화된, 지난주까지 거의 2배씩 늘었는데 처음으로 2배가 안 늘어나는 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매우 완화된 패턴으로 올라가니까 20만 명, 30만 명까지 안 올라가고 꺾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이미 예측하시는 분들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든 간에 이번 주 다음 주에 만약에 이번 주 좀 주춤했지만 다음 주에 또 확 올라간다 그러면 뭐 20만 명, 30만 명까지 2, 3주 안에도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좀 완만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20만, 30만 명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주를 이제 봐야 되겠군요. 네. 시간이 뭐 좀 더 당겨지건 아니면 좀 미뤄지든 이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시점에서 한 20만에서 30만 명 정도 찍고 가는 거는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네, 아마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또 뭐 수학적 모델링 결과에 따라서는 뭐 10만 명대 중반 정도에서 꺾일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한 10만 명대까지만 올라간 거 보더라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라든지 또한 이제 이미 감염된 분들의 면역이 떨어지는 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4차 접종률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많이 높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이제 여름에서 가을까지 유행의 그 진폭을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주목되는 부분이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다고 하는 그 변이죠. BA.5. 네. BA.5가 이제 사실상 우세종화됐다는 게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 49% 정도, 국내 검출의 49% 정도면 뭐 이거는 이게 이미 전주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 주에 50% 넘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환자들에서의 퍼센트 거의 70% 넘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네.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국내의 BA.5가 확산되는 데 이미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통계가 나오면 이미 50% 넘지 않을까. 그래서 주종으로 바뀔 거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들어서 아마 첫째 주 정도에 이제 분석돼 갖고 나오는 거를 보면은 지금 확진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한 번도 감염되지 않았던 분들이 주로 걸리고 네,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앞서 이제 보도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이 7월 한 중순쯤 보니까요. 한 100명 중에서 한 서너 명 정도는 그래도 이제 이 재감염자다. 네. 이 정도의 이제 재감염률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거든요. 낮은 그러니까, 편입니까? 예, 그러니까 네. 외국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까지 보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외국의 감염 유행 패턴하고 우리나라 유행 패턴이 좀 차이가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오미크론에만 거의 대부분이 감염이 돼서 현재까지 감염되고 나서 시간 경과가 뭐 짧은 분들은 3, 4개월, 긴 분이 한 5,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현재 외국에서 주로 재감염이 되는 분들은 델타 이전에 감염된 분들이 재감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국은 델타 이전의 감염자 숫자하고 오미크론 감염자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재감염은 많지 않은데 델타 이전에 감염된 사람들의 감염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추정을 하면 이번에는 오미크론 감염된 사람이 재감염 많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겨울 지나게 돼서 이제 오미크론 감염자들이 한 1년씩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되면 아마 내년 겨울이나 봄에는 오미크론 감염자 중에서도 재감염 사례가 꽤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BA.5 같은 그 어떤 신종, 이 네. 오미크론 계열의 신종 변이건 아니면 연초에선 봄까지 유행했었던 기존의 오미크론 계열이든 간에 일단 오미크론 계열에 감염됐으면 어느 정도의 이제 면역력은 이제 발휘는 되는데 네. 이 감염되고 나서 한 뭐 서너 달 지나고 나면은 이제 면역력이 이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네. 지금은 이제 재감염률이 한 100명 중에 한 서너 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8월이나 9월 되면서는 한번 감염됐던 분들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점진적으로 올라가기는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부류에서 재감염이 많아질 건데 활동량이 많아서 바이러스에 접촉이 많은 연령대의 재감염 사례도 늘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항체가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고연령층에서의 재감염 사례도 같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두 그룹에서의 재감염 사례가 이제 한 9월, 10월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을까지 계속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네. 있다. 지금 또 이제 걱정되는 게 이른바 이제 켄타우로스 변이라고 불리는 네. BA 2.75 아닙니까? 네. 사실상 이제 이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이제 확인됐어요. 네. 사실 이제 이 신종 변이에 대해서는 이 확인된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아직 축적된 게 별로 없었어요, 국내에.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별로 이제 한 10여 개 국가 이상에서 확인은 됐는데 네. 이게 아직까지 이제 그 비율이 막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국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염자 수가 적다 보니까 이게 정말 BA5를 이기고 주종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뭐 중증 감염을 많이 일으키는 건지 또는 백신 흡효 효과가 더 뛰어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가 아직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 BA 2.75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의 상황들을 좀 지켜봐서 적어도 한 달 내에 비율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BA5를 이어서 릴레이 형태로 그냥 쭉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얘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백신 예표 효과가 뛰어나지 않으면 중간에 올라가다 수그러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뭐 굉장히 강력한 변이다. 지금까지 네.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그걸 좀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강력하다고 나왔던 거는 유전적 분석에서 네. 이제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전파력도 매우 강할 것 같고 이런 이제 특성으로 반영은 됐는데 근데 사실 그런 특성이 있더라도 실제 유행에서 예. 영향력이 있는지는 실제 상황에서의 영향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현재까지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이제 위중증으로 가는 네. 이 비율을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최소화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걱정스럽게도 위중증 환자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처음 감염되시는 분들 그리고 2번 이상 감염되는 사람 이 사이에는 어떤 위중증으로 가는 어떤 그 위험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차이가 보이는 거는 아예 감염도 안 됐거나 네. 또는 아예 백신도 안 맞은 사람의 위중증화의 비율이 당연히 가장 높게 되고요. 네. 그래서 한 번 걸렸든 뭐 백신 접종을 하고 걸렸든 이런 분들의 그런 중증 위험도는 뭐 적게는 70%, 많게는 90%까지도 감소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감염 횟수가 많아지거나 백신 접종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증 위험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제 원숭이 두창 감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죠. 네. 사실 이제 이 질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리스크에 대해서 역시 이제 확인된 바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에는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국내는 이제 한 명만 이제 감염이 된 상황이고 네. 추가 유입 사례라든지 발병 사례가 아직 없다 보니까 네. 국내 자료는 축적된 부분이 많지는 않고요. 이번에 WHO에서 국제적인 이제 비상사태 선언을 할 때도 그 위원 15명 중에서 9명은 사실 반대를 하기는 했었거든요. 예. 근데 WHO가 뭐 코로나 대응이나 이런 거에서 너무 계속 늦장을 부렸다는 그런 비판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정치적 결단을 좀 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별 문제가 아니더라도 좀 강하게 대응을 해서 더 확산되는 걸 막자라는 측면이긴 한데 근데 이미 지금 확진자 규모가 거의 2만 명이 육박하는 수준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별로는 3천 명이 넘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장기화될 거고 이제 어쩌면 엔데믹화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적으로도 아직 여러 가지 뭐 자료가 이제 축적된 바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면밀한 이제 이 대응 계획을 세울 필요는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지금 예전에 아프리카 발생할 때보다 매우 모호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증상도 이제 심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국내 유입 사례가 일부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국내에 유입된 환자들을 빨리 발견해내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을 계기로 일본 집권 자민당 주요 인사들과 구 통일교의 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동생인 기시 방위성 장관도 선거 때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구 통일교 관련 단체 행사장.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을 이끌던 호소다 중의원 의장도 여기 참석했습니다. 인사말에서 행사 내용을 당시 아베 총리에게 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하나 돼야 한다는 내용의 총재 연설이 포함된 행사였습니다. 호소다 의장을 포함한 자민당 의원 20명이 지난해 구 통일교 관련 모임에 이름을 올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방위성 장관도 구 통일교 인사에게 선거 때 도움을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거액의 헌금이 아베 전 총리의 총격으로 이어졌는데 자민당 인사들은 도움을 주고받았던 셈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자민당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党としては一切関係ございません、団体としては。まずは各議員においてですね、そういった厳正かつ慎重な対応をするようにさらに注意を促していきたい。 하지만 이런 관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いろんな統一教会の教えを自民党の国会議員さんたちにいろんな広報をやってお願いをして PR チームが日常的に回ってるんですよ。月500万使って飲食費そして交通費ですよ。 자민당뿐 아니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에서도 구 통일교와 관계 있는 인사들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関わりがあった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自らご説明なりをしていただけるようなそんなための党としての調査これをやっ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다음 달 3일 시작될 임시국회에서도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은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국장 결정과 함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 7월의 주제는 청년이죠. 네, 7월 마지막 주는 청년층의 투자와 재테크를 다뤄보겠습니다. 서은수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끌, B2 이런 이제 신조가 나온 것도 벌써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제 빚을 내서 이제 투자한다, 뭐 이런 뜻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고물가, 이제 고금리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이 청년들의 이제 투자 심리도 좀 바뀐 점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청년들을 직접 만나보고 왔다고요. 네, 코로나19가 닥친 지난 몇 년 주식, 부동산 등 투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네. 실제 지난 2020년 새로 개설된 증권계좌 10개 중 6개는 20, 30대 청년층이 개설했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하지만 말씀대로 최근 고물가, 고금리 이중고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일부 청년의 무리한 투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왜 투자를 시작하게 됐고 현재 투자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투자란 필수다. 나에게 투자란 기회다. 기다림이다. 미래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회사원이 될 텐데 월급만으로는 제가 하고 싶고 뭐 갖고 싶은 걸 다 이뤄내지 못할 것 같아서 필수라고 생각해서 필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월급 이외에 한 20만 원,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정도만 매월 이렇게 들어봐도 항상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투자를 한다는 게 내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는 거라 저는 30년 뒤에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때 한창 호황일 때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이 제일 들어가기 좋을 적기다라고 해서 다 주식 얘기만 하니까 이걸 안 하면 젊은 나이에 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 있었어요.
그때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거의 반포기한 상태고요. 이제 존버가 답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한 번에 150만 원 날라갔어요. 일단 잠이 안 왔고요. 이게 제가 그날 다음 날에 처음으로 쓰러져 봤거든요. 부동산도 저희가 월급으로는 접하기 힘들고, 그리고 뭔가 이루고 싶었을 때 다들 너무 비싸더라고요. 예금이나 적금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주식을 수단으로 삼아서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좀 속상하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언젠가 다시 좋아질 거라 믿고 있어서. 네, 용돈이나 여행 자금, 더 나아가서는 부자가 되겠다, 이런 것까지 청년층의 투자 이유가 참 다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통점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만난 청년들은 대부분 주식이나 가상화폐 혹은 부동산까지 다양한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좋은 투자 실적을 거둔 청년들은 만나기 어려웠는데요. 네. 주목할 점은 그런데도 이들이 앞으로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월급으로만 생활하기 빠듯하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실제 만나본 청년들은 지난 몇 년 가파르게 오른 주택 가격에 반해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못한 걸로 느끼고 있었는데요. 특히 내 집 마련이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투자는 필수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결국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그에 따른 압박감이 청년층을 투자에 뛰어들도록 유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은 직장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급여보다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투자가 더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잃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할 때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금액에 살 수 있고, 자신들의 실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월급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해서 그게 회사에서 다 돌아오지가 않거든요. 그게 바로바로 나오지 않지만 여기는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기성세대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처럼 묻지마 투자라든가 무턱대고 이제 무리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청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또 이제 나름 이제 공부하고 분석해서 이제 투자하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군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제 청년 투자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주신다고요? 네, 월간 유이저 다음 시간에는 청년들의 투자 이대로 괜찮은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영끌 비투 논란 등 청년 채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청년 세대의 부채는 어느 정도인지, 악화한 경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경제관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은수 PD 수고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제 핸드폰 화면에 이제 포착된 장면이 언론에 공개돼서 좀 파문을 일으킨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메시지가 공개된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적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부주의로 사적 대화 내용이 노출된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잘못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온 대로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